사람이 먼저다? 아닙니다. 돈이 먼저입니다. 인생을 지출 목표에 맞추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강원국 파이어 스토리. 네, 제가 최근에 파이어를 달성했죠. 사표를 내고 퇴사를 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만 38세에 은퇴를 하게 되었는지 관심 있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두 번 또는 세 번에 나눠서 제 파이어 스토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것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아마 2000년에 읽은 것 같아요. 당시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래 대계획이 세워지게 된 거죠. 자, 이 책의 포인트는 경제적 자유는 중요하고 이 내용은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는다. 보통 학교나 부모님들은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대학 좋은 데 나와서 좋은 직장을 얻으면은 그러면 네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이런 슈레기 같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자, 이 책에는 그런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경제적 자유가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좋은 직장 들어가봤자 빚만 많이 생기고 결국은 중산층 함정에 걸려서 너는 결국은 고통스럽게 살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에겐 이제 이때부터는 직장은 거쳐가는 단계일 뿐이다. 결국 나는 사업가나 투자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은 노동으로 버는 게 아니라 두뇌로 버는 것이다.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또 노동의 가치는 마이너스, 자본의 가치는 플러스, 이런 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이 책을 읽고 제 마인드는 세팅이 되었고 그 후에 변하지 않았죠. 자, 제가 학교는 독일에서 다녔는데 학교는 대충 다니면서 한 2003, 4년부터 주식 서적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조금씩 투자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물론 푼돈이었습니다. 2006년에 제가 졸업 논문을 쓰게 되었는데, 야, 주식으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거 관련된 논문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심지어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도 이런 테마로 썼습니다. 대표적인 분은 유진 파마. 이분도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문을 쓰셨고 좋은 논문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논문을 짜깁기 하고 일단 내고 졸업을 한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왔거든요. 제가 눈이 굉장히 나빠서 군대는 안 갔고 공익을 했는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논문대로 투자를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자를 해보니까 네, 실제로 돈이 벌렸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이 짓을 하고 있고요. 퀀트 투자를. 그리고 제가 논문을 많이 읽고 실전 투자도 해가지고 경험을 살려서 2017년에 이런 책을 쓰게 되었죠. 나름대로 한 2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네, 공익때 제가 종잣돈을 모으기 시작했죠. 사실 공익 오기 전에 그 독일 대학을 졸업하고 여기 왔을 때 제 자산은 거의 빵원이었는데 이때부터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자, 초반에는요, 특히 1억 모으기 전에는 지출 감소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한 번 지출을 늘려놓으면은 그걸 줄이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네, 맨날 뭐 3만원, 4만원짜리 저녁을 먹던 사람이 갑자기 5천원짜리 먹으라 하면 굉장히 힘들겠죠. 비슷한 이치입니다. 옷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제가 공익 때 용돈도 좀 받고, 공익 월급도 좀 받고, 그리고 체스 과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스 대회에 나가서 상금도 받고, 이런 식으로 했고요. 나름대로 제가 2008년 한국 체스 챔피언십 공동 1위거든요. 제가 공익을 2006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했는데, 네, 아마 그 공익 때 나간 체스 대회에서는 뭐 우승도 좀 하고 입상은 거의 다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는 그 한국에 체스를 잘 두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지금은 좀 다릅니다. 자, 어쨌든 저는 이런 식으로 돈을 모아서 한 월 20만 원 정도로 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주식에 박았는데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7년에는 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때 한국장이 많이 올랐거든요. 저는 주로 뭐 저 PBR, 고 ROE 이런 기업에 투자를 했고 이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공황은 아니고 리만 그 브라더 그게 터져가지고 25% 금융위기. 그래서 25% 까였지만 그래도 뭐 축적된 돈이 좀 있고 그래서 2009년 1월 제가 제대할 때는 한 2,5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이런 꼬맹이들도 가르치고 막 그랬죠. 그리고 제가 2007년에 돈 번 주식 중에서 양지사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이런 수첩 같은 거 했는데 정말 PBR 퍼가 낮고 ROE는 양호하고 이런 기업이었죠. 얘랑도 네, 돈을 꽤 벌었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2009년 초에 제가 코트라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를 인턴 뽑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때 이명박 정부가 금융위기 후에 청년 인턴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인턴 문의로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정직원으로 전환해 주는 건데 저는 그런 거를 잘 몰랐죠. 자, 그래서 이제 코트라 같은 경우는 경제 논술이라는 거를 봅니다. 그래서 갑자기 문제가 나왔는데 근린 궁핍화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저는 근린 궁핍화가
뭔지 지금도 모르고 그때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개소리를 막 적었는데 갑자기 그 면접에 오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당황했죠. 아니, 내가 이 경제 논술에 슈레기만 썼는데 어떻게 오라고 하지? 라고 이제 알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저뿐만 아니라 이 근린 궁피파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냥 나란히 빵점을 받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 필기가 우리가 경제 논술이 있고 영어 점수가 있고 이제 독어 면접 독어 시험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이제 영어 그 토익은 만점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만점이었고 뭐 독어도 뭐 만점 나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경제 논술이 사라지고 영어 독어가 만점이니까 제가 면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 면접도 보고 임원 면접도 보고 막 그랬는데 네, 저는 뭐 지금도 그다지 말을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때는 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원들이 면접을 했죠. 자, 이거를 설명해 보십시오. 저는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보통 했었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제가 입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최종 4명 중에서 유일한 남자였고, 여자 3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만 해도, 남자 비율을 좀 맞춰줬어야 됐습니다. 보통 이제 필기 시험이 끝나면은, 한 보통 남자 20명, 그리고 여자 80명이 면접에 오게 되는데, 나중에 합격자들을 보면 반반, 또는 뭐 남자 6, 여자 4,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 10년 전은 그랬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에서 답변을 굉장히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입사를 하게 되었고요. 남자 버프였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저는 아싸 나 코트라 인턴이 되었다 해가지고 신나서 이제 첫날 회사를 나갔는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그 저희 이제 신입사원들이 모여 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정직원으로 만들고 갈 거야라고 이제 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아 이게 인턴 뽑는 게 아니었구나. 무늬만 인턴이었고 정직원이었네. 아싸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는 이틀째 그 급여 테이블, 급여 체계 이런 거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직장은 그 거쳐가는 이제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대단히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뭐 임원이 되겠다 이런 생각은 첫날부터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스터디를 해보니까 코트라 있으면은 정년 퇴직까지 한 절반 정도는 해외에서 살게 되는구나. 야, 해외 가면은 해외 수당이라는 것도 주고 주택도 무료네, 의료보험도 주네. 대박, 예. 난 여기 일단 다녀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급여 테이블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투자 수익도 뭐 그 예측을 하고 해가지고 내 계산으로는 2022년에 15억을 모으고 은퇴가 가능하겠다라고 나름대로 그때 결정을 했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직장을 다니시면은 해외 주재원 적극 추천합니다. 돈을 벌려면 해외 주재원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사기업 같은 경우는 이 해외 주재원 자리가 엄청난 경쟁을 뚫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빡 터집니다. 근데 예를 들면 외교부, 뭐 코트라 이런 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해외 주재원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뭐 상사, 뭐 대우 인터내셔널 뭐 이런 데도 그 이런 주재원 기회가 굉장히 많은 직장입니다. 네, 저는 네, 무역과 투자진흥에는 처음부터 별로 관심이 없었고 이제 입사 첫 달에 퇴사 금액과 시기를 계산하고 뭐 이랬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공익 때는 그래도 월 20만 원을 쓰고 살았는데, 제가 직장인이 되었으니까 품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출 금액을 제가 화끈하게 월 30만 원, 하루 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아닙니다. 돈이 먼저입니다. 인생을 지출 목표에 맞추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이럴 때는 부모님 집에서 사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2만 원을 썼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날에는 좀 덜 써야지 월 만 원에 1만 원에 밸런스가 맞춰지지 않겠습니까? 네, 다음 날에는 삼각 김밥 먹고 사람들 안 만나고 지하철 타고 집에 오면 되는 겁니다. 젊을 때는 이렇게 돼도 건강에 데미지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먹는 거 말고 필요한 지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옷 안 사면 되는 겁니다. 차, 여행, 안 되는 거고요. 가끔 이제 경조사 낼 때가 있는데, 네, 그게 좀 아깝긴 하지만 뭐, 오케이. 그 정도만 인정이 되고요. 네, 나머지는 안 하면 되고요. 네, 뭐 배우고 싶다. 유튜브에서 공짜로 배우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책 같은 경우 제가 복지카드로 많이 산 걸로 기억을 하고요. 자, 어쨌든 대충 이렇게 지질이 공상으로 좀 살았고요. 2009년에 또 장이 좋았습니다. 금융위기가 2008년에 끝나고 2009년 2월인가 3월에 저점을 찍고 그 후에는 수직 상승을 했거든요. 커스피가 당시 그 최저가 900 몇 점으로 기억을 하는데 한 2010년인가 11년인가 그때 2000점으로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때 저도 물론 많이 벌었죠. 자, 그래서 2009년 말 사회생활 첫 해에 제가 5천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참고로 저는 이거 아직도 꽤 좋아합니다. 편의점 샌드위치 맛있어요. 삼각김밥 이런 거. 자, 그래서 1억 만드는 방법. 네, 사회생활 1년 차에 절반은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2009년 말인가 2010년 초 이때 동기 형을 통해서 부동산 경매 입문을 했습니다. 이 형은 코트라에 입사하기 전에 그 경매를 했거든요. 바로 이 황금숙 선생님이라는 분을 따라서 경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경매 지도자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굉장히 대단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름에도 황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분이 경매만 수천 건을 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한 20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경매를 했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자, 이분의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되냐? 통으로 경매 나온 그런 지방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뭐 100세대, 뭐 200세대가 있는데 그 전체 아파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20명의 학생들이 거기에 입찰을 해가지고 집을 받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몇 번 꽝을 치고 결국은 예산군에서 아파트 3개를 낙찰받았습니다. 저기 어떤 시골 깡촌에 있는 그런 아파트, 이름이 아른치 아파트였어요.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아른치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망해가지고 그 전체 아파트가 경매에 나온 거죠. 당연히 망하기 전에 그 건설사는 사람들한테 전세금을 받고 입주를 시켰거든요. 자, 그러니까 거기 입주하신 분들이 그 전세가를 이제 떼일 그런 위험에 처해서 이제 명도에 그렇게 협조적이지는 않으셨죠. 네, 제가 세 채를 받았는데 그중 한 채는 룸살롱 사장이었습니다. 제가 이 룸살롱에 이 양반을 보러 간 적도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몇 개월 후에 이 룸살롱이 망했습니다. 그 후에는 월세가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자, 두 번째 분은 바로 이 룸살롱에서 이분의 말을 빌리면은 여자 조달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분도 명도하기가 꽤 힘들었고요. 세 번째 아저씨도 좀 쌍또라이라서 좀 힘들었는데, 자, 그리고 유치원 소송까지 걸려서 골치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황금수 선생님과 아이들이 결국은 변호사를 섭외를 해서 유치권 소송을 깨부셨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011년에 한 1년 후에 3천만 원 정도 남기고 팔았습니다. 중간에는 이 사람들한테 월세도 그래도 대충 받아냈고요. 자, 그래서 뭐 나름대로 뭐 돈도 안 쓰고 회사에서 돈도 모으고 2011년에 이런 투자 수익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2011년 말에 1억을 달성했습니다. 이게 사회생활 시작한 지 3년이 좀 안 됐대네요. 네, 이게 경매를 제가 해보니까 직장인이 하기는 좀 버겁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평일날에 자리를 비우고 거기 가야 될 일이 종종 생기거든요. 그러면 회사에서 아무래도 눈치가 좀 보입니다. 다행히도 제가 그때 좀 일이 그렇게 많은 팀이 있지는 않아가지고 평일에도 휴가를 내고 가긴 했는데 그래도 눈치가 상당히 보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는 좋죠. 자, 이제 제가 결혼을 추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은 한 명은 직장을 가고 한 명이 뭐 주부를 하면서 동시에 경매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 또는 사실 그 이제 투자가 아니라 직장에 다녀서 은퇴를 했어. 근데 화해에 도달하지 못했어. 돈이 좀 모자라. 뭔가 해야 돼. 하면은 저는 뭐 치킨집이나 그런 사업을 벌리는 것보다는 네, 이 부동산 경매를 하는 게 굉장히 훌륭한 비즈니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권리 분석 같은 거 좀 연습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황금 선생님 같은 분 찾아가지고 공부도 하고 해야 되긴 하지만 저는 이 경매, 부동산 경매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사업이라고 아직도 생각을 합니다. 네, 참고로 이 우영달 교수님의 서적 추천하고요. 3천만 원 종잣돈 경매 투자 가능하다. 네, 제가 해봐서 하는데 진짜 가능합니다. 뭐 경매를 하면 뭐 10억, 20억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잣돈 3천만 원 가지고 뭐 3개월, 6개월 만에 뭐 500만 원, 1000만 원 남기고 이렇게 하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예, 직장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요. 자, 지금까지는 제가 어떻게 1억까지 도달하는지 설명을 했죠. 다음 편에는 제가 어떻게 1억에서 뭐 10억을 갖는가, 이런 게 설명이 되겠죠. 자, 일단 직장에서는 하이라이프가 있고 로우라이프가 있습니다. 하이라이프는 직장에서 권장하는 삶이죠. 열심히 뼈 빠지게 일을 하고 네트워킹도 잘하고 승진도 막 해서 임원이 되고 예! 이런 게 이제 하이라이프고요. 제가 산 거는 이제 로우라이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장에서는 최소한만 일을 하고 그 재테크와 부업에 충실하자. 이런 게 이제 로우라이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에는 늘 연봉을 높이자 하이라이프 파벌과 재테크 부업 로우라이프 파벌이 있는데 당연히 회사는 이 파벌을 더 권장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회사가 원하는 대로 하이라이프로 가기 전에 이제 생각을 해볼 게 몇 개가 있죠. 자, 당신의 직장 또는 직무, 당신의 업무가 연봉을 드라마틱하게 올릴 수 있는 계열인가? 뭐 영업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영업직은 재테크와 부업하는 것보다 영업 스킬을 높여가지고 그 영업 실적을 높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되면 하이라이프로 가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본인한테 투자해가지고 본인의 연봉을 높이는 거예요. IT 같은 경우도 그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내가 급 성장하는 산업에 있는가?
또는 아예 반대로 불안정한가. 자, 급성장하는 산업에 있으면은 네, 여기도 조직이 팍팍 커지면서 내가 재빨리 임원이 되거나 간부가 돼가지고 연봉을 팍팍 올리거나 또는 거기서 경력을 쌓아서 또 다시 다른 비슷한 급성장하는 산업에 있는 기업에 이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연봉이 굉장히 빨리 늘어나거든요. 네, 이러면은 재테크 부업보다는 그냥 회사 생활에 충실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직장이 굉장히 불안정해. 그러면은 1년 동안 한눈 팔고 재테크 부업 하다가는 내가 잘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데도 있는 거죠. 자, 이런 데는 좀 하이로 가는 것이 좋을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사실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좋아하는 것보다, 추구하는 것보다는 그냥 권력욕, 명예, 지위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절반 이상이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보통 이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면은, 아니야, 돈이 훨씬 더 좋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 이분들은 돈보다는 권력, 명예, 지위가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한국 직장인 100명 중에서 한 7, 80명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당연히 이걸 원하시면은 하이로 가야죠. 왜냐면은 로울라이프의 가장 큰 단점은 그 회사, 그 조직에서 출세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간부 되기도 어렵고 임원 되기도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하이 가능성을 보고 나는 이거에 해당되지 않은 것 같아 하면은 최소 노동만 하고 재테크 부업에 집중하는 로우 라이프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제 직업을 보죠. 일단 저는 이제 공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뭐 연봉을 드라마틱하게 올릴 수 있는 계열이나 업무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좀 되게 제너럴한 업무를 했거든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거든요. 자, 그리고 급성장하는 산업 당연히 아니죠. 공기업인데 반대로 불안정한가? 그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입니다. 큰 사고만 안 치면 정년퇴직까지 거의 무조건 가거든요. 그리고 저는 권력, 명예, 지위에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돈과 경제적 자유에 관심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하이라이프보다는 로우라이프라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그 빵에서 1억 원까지 갔는가를 살펴봤는데요. 네, 유익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익하지 않으면 최소한 재미는 있었겠죠. 동의를 하시면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싫어요를 누르는 거는 굉장히 무례합니다. 그럼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